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해녀들은 물속에서 짧게는 30초, 길게는 2분여까지 숨을 참고 해산물을 잡는데요. 해산물을 더 많이 얻기 위해 자신의 한계 이상으로 버티다 숨이 부족해 죽음에 이르는 것을 물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녀들은 오늘 하루도 욕심내지 말고 딱 너의 숨만큼만 있다 오거라 라고 인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재벌가 3세들의 마약 투약 뉴스를 들으면서 더 많이 가질 욕심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 곽금주 교수는 재벌가 자제들은 모든 것이 충족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자극적이고 색다른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100% 충족된 삶보다는 2%가 부족해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인생이 훨씬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갖고 있던 욕심들을 또 한 번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 딱 숨만큼만 살자고요. 2019년 4월 3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팝스타 저스틴 비버가 만우절이었던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아이의 초음파 사진과 아내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강아지 합성 사진을 공개해서 만우절 장난이라고 밝혔는데요. 사람들은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거짓말은 도에 지나친다며 비판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오프닝에서 비트코인이 엄청 올랐다는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이게요, 만우절 거짓말 때문이었답니다. 만우절 때문에 누군가는 돈을 벌었으니 하얀 거짓말이라고 해야 할까요?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는 어떤 걸 다룹니까? 블록체인과 관련된 네. 모든 뉴스를 다루고요. 전문 뉴스를 다루기 때문에 조인디라고 해서요. 네. 중앙일보가 최대 주주인 미디어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렇게 전문 잡지가 나올 정도로 얘기가 많군요. 예,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다 화두니까요. 네. 그러면 기자님은 왜 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취재하게 되셨어요? 2016년 말에 중앙일보 경제부 30대 기자들이 서티테크라는 시리즈를 기획을 했는데요. 경제부 기자들이 맨날 뭐가 좋다라고 얘기만 하지 말고 네, 해보자. 그렇게 좋으면 네가 투자해라 라는 말이 있어서 네. 그래서 그럼 기자가 한번 자기 돈으로 직접 해보자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돌아가면서 각자 상품을 골라서 하는데 저는 이제 소득공제연금 펀드를 하고 P2P 투자를 쓴 다음에 네. 다음번 내 차례 때 뭘 할까? 를 고민하던 차에 제가 취재원을 만났는데 제가 취재원을 만났을 때 늘 묻는 질문이 그래서 뭐 투자하세요? 라고 물어요. 네. 다양한 답이 나오는데 그때 처음으로 어떤 운용사 대리가 놀라운 답을 내놨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스마트폰을 내밀면서 네. 기자님 저 비트코인 투자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투자한 사람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이게 뭐지? 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20만 원 넣고 투자를 시작했는데 네. 수익률이 그때 전 재산을 투자했어야 제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너무 이게 재밌고요. 그래요. 어떻게 보니까 버블이 아니라 일종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종 패러다임 시프트? 인터넷 발견과 마찬가지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네. 기자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비트코인은 버블이 아니라 패러다임 시프트다. 기자님이 어떤 스탠스인지 지금 느껴지는 발언이었는데 자,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자님의 좀 견해를 들어보죠. 일단은 오늘 비트코인 시세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4,000달러 초반에서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1시 30분부터 급등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5,000달러를 찍었다가 다시 좀 떨어졌다가 오늘 다시 올라서 5,000달러 안팎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가격으로 치자면 한 500만 원대 후반, 550만 원에서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어제 최고치보다는 좀 떨어진 거예요? 최고치를 그거보다 더 올랐다가요. 더 올랐다가. 지금 조금 약간 또 떨어져가지고 네. 지금은 5,000달러에 약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같이 비트코인 거래 안 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서요. 어제 비트코인이 500만 원 넘어 600만 원까지 치솟은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사실 지난해 보면 네. 그냥 연간
떨어졌습니다. 매년. 계속. 예, 연초부터 계속 떨어졌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2만 달러에 육박해서 우리나라 가격으로 치자면 한 뭐 3천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가격이 올랐다가 올해 들어서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러다가 지난해 이제 9월부터는 한 6,500달러 선에서 그냥 안정적으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네. 그게 2달간 있다가 그럼 이제 바닥인가 했더니 지난해 11월에 비트코인 캐시라고 하는 그 시가총액이 3번째 정도 되는 코인이 있는데요. 네. 그 코인이 이것도 설명드리자면 복잡한데 하드포크 이슈가 있었어요. 네. 하여간 이게 이제 일종의 약간 전쟁이 벌어진 건데 그 전쟁이 벌어지면서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곤두박질 치면서 가격이 3,000달러 선으로까지 위협받을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회복을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5,000달러 선을 회복한 거죠.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시장이 신흥 시장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직 안정적이지 않고 여러 요소들에 의해서 급등락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지난해 11월 이후에 한 번도 오르지 않았던 네. 그 500만 원 선을 드디어 어제 넘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배경이 저는 이게 거짓말 같았거든요. 이거 진짜 만우절 가짜뉴스 때문 맞아요? 저도 사실 어제 이게 가격이 갑자기 올라서 왜 오른 거야 하고 보는데 이런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일단 이런 얘기가 있어서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도 팩트 체크도 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가격이 오르는데 사람은 항상 그 합리적인 설명을 원하잖아요. 이유를 네. 원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 만우절 뉴스를 상승의 원인으로 꼽은 거 아닌가 하는데 이 가격이 언제 올랐냐. 그 시점과 네. 이 뉴스가 나온 시점을 고려하면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올랐다라고 해석하기엔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약간은 무리가 있다. 네. 자, 여러분도 어떤 뉴스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온라인 경제 매체 파이낸스 매그네이츠가 SEC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폭탄을 떨어뜨리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답니다. 근데 이 기사 내용이 뭐냐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에 상장 신청을 승인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거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기자님? 네. 네, 이게 뉴스가 되게 가짜 뉴스인데 막 그럴듯하잖아요. 너무 그럴듯해요. 증권거래위원회 나오고만. 원래 가짜 뉴스가 다 그럴듯합니다. 맞아요. 네네. 제가 네. 이게 만우절에 이제 저희 언론사에 있었으니까 보면 국제부가 완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만우절 장난 뉴스를 외신이 굉장히 진지하게 막 쓰거든요. 그래요? 막 일면에도 내고요. 그래서 착각해가지고 그걸 진짜인 줄 알고 국내 이제 뉴스로 번역해서 보도했다가 다음 날 2008년에 사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희가 이제 착각했다라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만우절 뉴스 역시나 이제 굉장히 진지하게 그럴듯하게 냈는데요. 이 사실 그 비트코인 ETF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승인을 한다. 이게 시장에서는 굉장히 바라는 뉴스거든요. 이 ETF라고 하는 게 상장 지수 펀드인데요. 네. 아마 뭐 코스피 ETF 뭐 해가지고 뭐 들어보셨을 네,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거래를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툴을 만든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정상적인 화폐로 인정한다 뭐 이런 그런 거예요? 의미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제가 금으로 빗대서 설명할게요. 네, 네. 예전에는 금 시장이 있으면 서로 금 실물을 사고 팔았잖아요. 근데 하여간 그 200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금 실물을 사고 팔면서 가격이 온스당 400달러를 못 미쳤어요. 네. 그런데 2003년부터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온스당 뭐 2,000달러에 육박할 때까지 올랐다가 지금 한 1,200달러 선인가? 뭐 이 정도에 되고 있는데 그럼 이때 왜 갑자기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나? 라고 보면 그때 바로 금 ETF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금이라고 하는 실물은 거래가 불편하잖아요. 네. 근데 이 금이라는 실물에다가 ETF라는 그 뭔가 이렇게 거기 안에다 넣어가지고 네. 그 통 안에 담아가지고 거래를 굉장히 쉽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 기관들끼리 그냥 수백억의 자금을 그냥 버튼 하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거래를 만들어 주니까 기관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금값이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쉬워지면 당연히 양이 많아지죠. 네. 지금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들만 하는 시장이에요. 네. 기관은 안 들어왔어요.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 ETF가 나온다? 그럼 여기 기관 자금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시장이 커지네요. 그렇죠. 파이가 자금 커지네요. 규모가 비교가 안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 뉴스 때문에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샀고 그래서 올랐다라는 분석인데 아까 기자님께서는 근데 이게 시점이 네. 좀 딱 맞지는 않는다.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기자님이 생각하는 그 이유는 뭔 것 같아요? 사실 뭐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게 되게 좀 웃긴 말인데요. 네. 그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이제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왜 오른지 이유를 설명하기가 약간 힘든 경향이 있어요. 네. 뭐 사실 재밌는 예로 2018년 초에 도지코인이라는 그 코인 가격이 갑자기 급등했거든요. 네. 도대체 왜 오르는 거지? 왜 오르는 거지 했는데 도대체 이유가 설명이 안 되니까 도지코인이 이렇게 강아지 모양의 그림이 있거든요. 네. 그 심볼이.
귀여우니까 사 모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설명까지 나오는 그 지경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왜 오른 거냐 했을 때 그 이제 답을 그 뭐 아무도 하긴 힘들지만 굳이 제가 이제 지금까지 나온 팩트들을 모아서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면, 네, 합리적 추론을 해보자면, 네. 사실 그 코인베이스라는 해외 그 메인 거래소가 있는데요. 거기를 비롯한 몇 군데 해외 거래소에서 약 1,000억 원 가량의 비트코인을 매수한 미스테리어 바이어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궁금해라. 그 뭔가 베일에 쌓인 누군가가 등장해서 갑자기 1,000억 원 가량의 비트코인을 매수했거든요. 이게 이제 로이터에서 보도한 건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갑자기 많은 비트코인 사들이니까 4,200달러 선에 그 매물이 이렇게 모여 있었거든요. 이걸 순식간에 다 흡수를 해버린 거예요. 아하. 근데 그 다음에는 매물이 없어. 네. 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 가격이 올라가니까 갑자기 4,200달러 선이 뚫리면서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니까 이때 생기는 문제가 뭐냐. 비트코인도 선물 시장이 있거든요. 이 비트코인 선물 거래라는 그 비트맥스라는 곳에서 이게 이것도 설명이 좀 그렇지만 공매도라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팔았던 세력. 이 사람들은 그 주가가 오르면 가격이 오르면 손실을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다가 공매도 숏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격이 오르니까 이러다 내가 손실 보겠다 해가지고 빨리 이거 되사서 갚아야 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되사서 갚느라고 또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또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뭐지? 왜 오르지? 왜 오르지? 하니까 일반 투자자들도 뭔가 있나 보다. 이러고 또 이제 거기 그 모이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 가격이 그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지부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는 이제 언젠가 오르는 거 아니야라는 그렇죠. 기대감이 그 있었는데 시점이 지금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군요. 이러면서 갑자기 확 터져서 한 거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자님 말을 들으면서 이해하는 척 했는데 사실 한 60% 정도 이해했고 중요한 건 어떤 미지의 인물이 나타나서 엄청 많이 샀고 어쨌든 그 인물을 그 네. 카탈리스트라는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촉매제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눈치만 보고 맞아요. 오를 거야 하다가 그러니까 불이 딱 불씨에 맞아요. 불을 붙인 네. 거예요. 이 정도면 이해하면 되죠, 뭐. 네.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는데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 이 비트코인의 시세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갈 것인가. 네. 어쨌건 한번 이렇게 솟았으면은 지금 우리 기자님처럼 비트코인이 굉장히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생각하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혹이잖아요. 어떻게 계속 이어질 걸로 보세요? 사실 가격은 아무도 모릅니다. 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네가 아는 건 뭐야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진정한 전문가는 모른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사실 가격은 신도 모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은 트리거에도 가격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겠다라는 이제 시장의 소위 말하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거 아닌가라는 의미고요. 네. 그게 아마 이제 4,000달러 선 국내 가격으로 한 400만 원대 초반일 것 같은데요. 가격 움직임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게다가 비트코인의 가치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투자를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얘기 나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투자를 무리하게 하면 절대 안 된답니다. 근데 기자님 아까 초반에 20만 원 넣지 않고 전 재산을 넣었어야 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이러셨잖아요. 그때 확신을 못했죠. 근데 이제 그런 때는 또 안 와요? 그것도 모르지만. 그때는 가격이 정말 비트코인이 100만 원이었나? 그 정도밖에 안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시절이 다시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시절이 다시 오지는 않으니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기자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화양연화는 정부의 적대 정책과 함께 순식간에 지나갔다. 네. 아직도 국내 분위기는 여전히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기류가 바뀌었습니까? 사실 2017년 말 2018년 초에 보면은 모든 해외에 있는 그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다 한국에 오고 싶어 했어요. 소위 말해서 서울이 크립토 월스트리트다라는 얘기까지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자본이 다 모이는 시장이었거든요. 이 코인과 관련돼서는. 근데 이제 정부의 약간 강력한 단속 반침 때문에 시장이 죽으면서 급격히 가격도 하락하고 분위기도 좀 침체가 됐는데요. 제가 오늘 한 업계 종사자가 페북에 쓴 글을 봤는데요. 비트코인 급등과 관련된 기사의 댓글에 조롱을 넘어 혐오가 넘쳐나는 걸 보니 아직 버블이 아니다라는 이렇게 글을 썼어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뭐 바다 이야기랑 다를 바 없는 도박으로 이해하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뭐 국내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기류가 있고 하지만 이 산업단에서 스타트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블록체인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사실 해외에서는 관련 업계 종사자를 빼고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대중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만 관심이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가 좀 약간 특이한 시장이긴 해요. 그렇네요. 네. 그런 면에선 바다 이야기 같네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하나의 돈벌이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는. 네,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차이가 있네요. 그 가짜뉴스였지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떤 일이, SEC 승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뭔가 비트코인이 더 양성화될 수 있고 활발하게 될 수 있는 정책들이 국내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요. 크게 몇 가지 그 테마를 뽑아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ETF, 네. 그 ETF나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그 기존에 있던 메인 거래소가 비트코인 관련된 거래소를 여는 이걸 뭐 벡트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이 암호화폐 시장에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뭔가 계기가 마련이 되면 시장이 갑자기 커질 것이다.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고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또 하나의 기대는 그 각 규제 당국이 뭔가 이 비트코인을 일종의 투자 자산을 합법적인 투자 자산을 하나로서 이렇게 편입을 시킬 때 제도권 안으로 네. 그때 또 한번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정부는 이걸 어떻게 합법화해서 이럴 가능성이 보이나요? 규제 철폐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사실은 정부에서 좀 그렇죠? 그렇죠. 지켜보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늘 물어보면 그 당국에 계신 분들은 네. 그 선진 사례를 참고를 해서 뭐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데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데. 네, 근데 그 선진 사례가 네.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 우리가 뭔가 규제 방침을 내는 시점은 좀 아쉽지만. 미국에서 뭔가 방침이 나왔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거를 약간 이제 참고해서. 미국에서요? 그럼 지금 미국은 이 비트코인에 대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니 여기서 성각자가 되려면 사람들이 다 지켜볼 때 한 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되게 그 SEC는 미국은 약간 한 발 나가서 지켜보고 있는 게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 거래소 같은 것도 아무 규정이 없어요. 그냥 약간 무방비 상태에 있어서 지금 뭐 해킹 사고 같은 그게 것도 문제인 거잖아요. 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SEC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뉴욕주나 이렇게 주별로 되게 일단은 그 투자자 보호 요 부분은 좀 철칙이 있어요. 투자자 보호. 투자자 보호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것도 하면 안 돼요. 일단 제도권 내에 들어온 거네요. 그러면. 그건 제도권 내에 확실히 들어왔다라고 표현하기 조금 애매한데요. 그래도 그러니까 보호를 해주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칙은 분명해요. 투자자 네. 보호. 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만약에 어떤 거래소가 이상한 걸 한다 그러면 거래소 없어요. 폐쇄.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어떤 어떤 프로젝트가 이상하게 뭐 다단계 판매를 한다 그러면 이 안 돼. 이렇게 이제 하는 식으로 해서 투자자 보호를 일단 거기에 중점을 두고 일단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규제 때문에 기술이 발전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좀 신중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원칙은 하나 투자자 보호 이거거든요. 투자자 보호. 근데 우리는 아직 이 투자자 보호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라고 생각 안 하고 투기라고 생각했을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이게 일단은 뭔가 제도권으로 투자자 보호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제도권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맞아요. 아까 저도 그랬잖아요. 네, 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라도 사람들이 투기할까봐 부담스러워해서 네. 그냥 아무것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거의 무정부주의네요. 그렇죠. 지금 사고가 지금 나고 있는 거죠. 네. 정말 큰일인데 지금 이거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잊혀질만 하면 사고 한 번씩 쳐서 검색어에 오르고 잊혀질만 하면 떨어졌다고 한 번 나오고 또 잊혀질만 하면 이번처럼 올랐다고 나오고 해서 저도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으면서도 알게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투자 신중하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팁을 좀 주세요. 전문 기자시니까 투자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이번에는 조금 맛만 보시고 뭐 몇 월 달을 노리세요. 안 되나요? 제가 그런 기술적인 분석을 못하고요. 여기 안 계셨겠죠? 약간 제가 펀더멘탈 측면으로 접근을 하자면 제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요. 야 우리 한번 IT 버블 때를 생각을 해보자. IT 버블 때 그때 혹시 뭐 PD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코스닥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종목이 혹시 뭔지 기억하세요? 뭐 IT 버블이면 인터넷 아니에요? 뭐 그쪽에서. 네, 네이버. 혹시 세롬 기술이라는 회사 기억하세요? 네. 휴대폰 아니에요? 세롬 기술이 인터넷 전화, 지금으로 말하면 인터넷 국제 전화를 한다 그래서 070 같은 거요? 뭐 그 비스무리한 건데 지금으로 치면 카카오톡 전화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한다고 해가지고 시가총액이 SK텔레콤보다 더 높았습니다. 아하. 코스닥 1위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들어보지도 못했잖아요. 지금 다이얼 패드라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 버블이 있었고 IT 버블이 있어서 그 버블 뒤에 그 버블에서 살아남은 네이버, 카카오, NC, 아마존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버블이 거치고. 그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살아남은 회사들, 그다음 승자가 나타났어요. 역시나 제가 보기에도 블록체인에서도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 혼란기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는 블록체인 업계에서 승자가 되는 업체들이 생겨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 2,000개 정도의 그 코인들이 상장돼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 2,000개 중에서 혹자는 99%는 다 사라진다. 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시대가 와도 내가 투자한 코인은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렇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코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넓게 보면은 야, 그 시가총액이 높은 걸 해라. 거래량이 많은 걸 해라. 안정적인 걸 해라. 이것도 약간 의심스럽고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비트코인을 빼고는 비트코인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장담을 하지 네. 다른 코인에 대해서는 사실 장담을 못 하겠어요. 뭐가 살아남을지. 네. 시대는 올 거고 시대는 온다. 그러나 내가 투자한 코인이 살아남을지 안 살아남을지는 그건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고 투자하시고요. 제가 드릴 말씀 다른 코인은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트코인은 최후까지 살아남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네, 고란 기자님의 견해였다는 걸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모든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네, 아니요, 모든 책임은 고란 기자님께. 아, 근데 비트코인이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 기술이 있는 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인가요?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오늘 이거 비트코인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란 기자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